이게 이제 정각됐습니다. 이제 슬슬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갈 길이 바빠요. 저번 주에도 바빴고 저번 주에도 바빴지만 오늘 더 바빠요. 시작을 해볼게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누가 우회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틀렸나 보다. 뭐야? 아니야, 이거 내려야 돼. 옛날 거도 있고. 내가 뒤에 계속 플러스 알파라는 엄청 많아요 자료가. 그동안 쌓아왔던 게 WX처럼 농축됐습니다. 어딨노? 오늘 할 제품은 저번에 제가 갈 2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뉴트라이트의 비타민 2군 제품 중에 마지막 이제 파셀리늄 2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셀리늄 2 제품은 셀레늄이 사실 주예요. 셀레늄과 비타민 E가 메인 영양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레늄과 비타민 E는 바로 활성산소랑 관련이 있어요. 활성산소, 그러니까 산화를 방지하는 제품이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성산소가 뭐냐? 이건 제가 저번에 아세롤라씨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문제인데요. 우리 몸의 배기가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기가스 얼마나 안 좋은지 다들 이제 자동차가 있으시니까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으신 분들은 산소랑 영양소가 미토콘드리아라는 이제 세포 내에 이제 뭐랄까요? 그런 기관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해가지고 영양 에너지, 즉 전문용어로 ATP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때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이 같이 만들어져요. 찌꺼기가 나와요. 똥똥똥. 그래서 이런 찌꺼기들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활성산소가 다 제거되면 안 돼요. 또 얘가 하는 역할이 또 있어가지고 다 각자가 장단이 있는 거죠. 모든 거는 그냥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기능이 있는데 백혈구랑 임피구랑 호중구라고 하는 이런 바이러스들을 제거하는 병원균을 못 찌르는 칼 역할을 활성산소가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좋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 죽일 수는 없고 일정 양만 제거해야 되는데 과다시가 문제예요. 과다시. 적정량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과다시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착한 놈들까지 공격을 하는 피학업을 못하는 멍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많으면. 그러니까 활성산소는 적당량만 있어라 라는 거예요. 옆에 제가 뭐 오해영TV에서 그래프를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과다하면은 포화 상태죠. 과다, 포화. 이게 빨간색으로 칠해주셨어요. 이게 되면 얼마나 이제 무시무시한 질병들이 이제 보이죠. 암, 당뇨, 심장 질환, 고혈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과다 시에는 생명체가 괴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화 시에는 이제 암세포 증식이라든지 암세포가 이제 약간 산화랑 또 연결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고. 또 DNA 손상 이런 거. 또 WX가 여기 또 관여를 하죠. 저희 WX 막간의 광고입니다. 셀레늄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쨌든 메인은 셀레늄이니까요. 셀레늄이 뭐예요? 저는 사실 이거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셀레늄이 뭔지 몰랐어요. 셀레늄 혹은 셀렌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이게 필수적인 미네랄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E가 이제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 친구인데 이 비타민 E의 요구량을 전략시켜주는 친구다. 떨궈준대요. 그러니까 비타민 E가 하는 역할을 제가 저번 주에 비타민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일들을 얘가 대신해주는 친구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셀레늄과 비타민 E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다는 거예요. 네?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디에 맞냐 이 친구들이 브라질 너트라고 하는 뭐 견과류가 있나 봐요. 브라질산인가? 그래도 이 견과류랑 마늘 그리고 버섯, 곡류 뭐 이런 뭐 말만 들어도 건강해 보이는 이런 것들에 함유가 돼 있고요. 쩡어리, 연어, 청어 같은 어류 물고기에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재배된 토양에 셀레늄 미네랄이니까 셀레늄 존재량에 따라서 토양에 있는 셀레늄 존재량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라나는 채소의 함유량도 변화하는 겁니다. 채소 안에 있는 셀레늄의 함유량도 같이 변화한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거는 칼슘과 만나면 또 골관절 건강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뉴트라이트는 칼슘도 같이 들어가요. 이 파셀레늄 이 안에. 재밌죠?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칼슘, 비타민이, 셀레늄이 저희 뉴트라이트 제품에는 이게 유비관호 장비처럼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 및 바이러스균을 퇴치하는 셀레늄,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하고, 사실 이런 것보다 셀레늄 하면 가장 많이들 떠오르시는 게 이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암 예방일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딱 얘기하면 아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암 예방과 이제 셀레늄이 또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유산 위험을 여성분들 같은 경우 유산 위험을 감소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 남성 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무정자증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애들이라고 합니다.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줘서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2008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셀레늄이 부족한 지역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안에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0.1 ppm 이하라고 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잘 안 옵니다. 근데 대충 얘기하면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고 화강암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셀레늄 자체가 많이 없다고 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화강암 성분의 토양인지라 원래 셀레늄이 부족한데 가뜩이나 부족한데 여기에 토양이 산화까지 진행이 돼버렸어요. 공업화로 인해서 토양의 산화까지 이어지면서 더더군다나 부족해졌다. 그리고 뭐 농장들 같은 경우는 뭐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휴경까지도 하지 않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요즘 워낙 또 농업도 최첨단화돼서 휴경을 하질 않죠. 그러니까 식품으로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재배하는 식품으로 셀레늄을 권장량 이상 50 마이크로그램인데 그 권장량 이상 섭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그래요. 여기 제가 그래프 가져왔지만 딱 한눈에 봐도 아시죠? 일본 어마어마하게 많죠. 미국, 폴란드 많죠. 한국 이래요. 일본 같은 경우는 셀레늄 섭취량이 많은 이유가 그 아마 화산 국가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미국과 폴란드도 이렇게 셀레늄 섭취량이 엄청납니다. 한국은 심각해요. 이게 좀 많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시죠.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읽었던 논문 중 하나인데 제가 밑줄 쳤어요. 형광펜으로. 셀레늄의 항산화 작용은 세포막에서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비타민 E의 1970배에 이르며 셀레늄과 비타민 E는 서로 상승 효과를 나타낸다. 즉 같이 있으면 좋다라는 말입니다. 요약하지 쉽게 말하면. 근데 저는 이 1970배에 주목했어요. 비타민 E의 1970배에 달하는 항산화 작용을 한 게 셀레늄이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자릿수예요. 네. 비타민 E 좋다라고 제가 저번에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게 무색해질 정도의 숫자예요. 1970이라니. 저 이거 연도로만 들어도 1970이라는 숫자를 엄청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같은 논문, 다른 논문인데요. 이거는 매일 200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을 먹은 사람들은 암 사망률이 50% 이상 낮아지고 암 발생률은 37% 낮아졌으며 전립선암 남성들 전립선암의 발생률은 63%, 그리고 대장암의 발생률은 58%, 폐암 같은 발생률은 46%더 낮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종 암들의 질병의 발생률을 다 떨궈주는 어마어마한 친구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네. 딱 이거 보고 저는 바로 파셀리늄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먹어야 될, 제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셀레늄 섭취량이 뭐 얼마냐? 한국의 권장량은 네, 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게 식약처에서 권장한 양이니까 적어도 사람이 살 정도의 양인 거예요. 사람이 서식하는데 이상이 없을 정도의 양인 거지. 사실 더 섭취해 줘야 된다는 문제고요. 실 섭취량은 42.3 마이크로그램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요즘 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그렇죠. 파셀리늄 같은 건 되게 요즘에 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권장량은 55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섭취량은 8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엄청나죠? 유럽 같은 경우는 권장량 60에서 75 마이크로그램, 각 국가별로는 다른데 섭취량은 9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한국인들의 경우는 체내 셀레늄 양이 적어져서 이거 지금 딱 봐도 적어질 수밖에 없죠. 체내 셀레늄 양이. 그러니까 항산화가 타국가들보다 약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가 직면해 있어요. 사실 뭐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품 섭취를 꼭 해줘야 되는 영양소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좋다 이거야.
왜 팔셀레늄 E를 먹어야 되는가? 셀레늄 제품은 차고 넘치거든요. 시중에 역시나도. 근데 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별명으로 내 몸을 지킨 항산화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뉴트리라이트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제품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이 특별히 셀레늄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제품이 있나, 셀레늄 관련된 제품들이 타국가에도 있나 하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미국 뉴트리라이트랑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 아메리카를 다 들어가 봤는데 셀레늄 제품 판매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셀레늄이 부족하니까 뉴트리라이트가 특별히 만들어준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셀레늄은 여기 보시면 얼마나 들어있냐? 1회 섭취 기준, 총 하루에 2회 섭취하게 되는데 1회 섭취 기준 25마이크로그램이니까 2회 섭취하면 50마이크로그램이죠. 딱 되는 겁니다. 비타민 E의 경우 10.05 마이크로그램, 10.05mg 알파 토코페롤이 들어있고 91%. 이것도 1회 섭취 기준이니까 2회하면 91 곱하기 2죠. 칼슘도 19% 들어가 있어요. 38%를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2회니까. 다 더블 하시면 돼요. 양을. 그러니까 셀레늄과 비타민 E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항산화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산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셀레늄과 칼슘이 만나면 골 관련 상호작용을 하는 대박 아이템인 겁니다. 네, 꼭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부원료로 뭐가 들어가냐? 부원료로, 주원료가 아니라 부원료로 파슬리 농축물이 들어갑니다. 이게 또 대단한 건데 이 파슬리 농축물이 뭘까요? 바로 그 함유된 영양소들을 보면 비타민 A, B, C, E 다 들어가죠. 비타민 D 빼고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A, B, C, E, 베타카로틴, 나트륨, 단백질, 식이섬유, 아연, 인, 지질, 철분, 칼륨, 칼슘 등을 함유하고 있답니다. 이 뭐 거의 뭐 다 들어가 있어. 어벤져스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농축물을 함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비타민제랑 같이 섭취하면 되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써놨어요. 비타민과 같이 섭취해라. 특히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는 비타민 에이스 있잖아요. ACE. 이 제품들과 같이 섭취하면 아까 제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좀 뭔가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같이 적었고요. 근데 문제는 셀레늄은 과다하면 안 돼요. 절대로 과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셀레늄 과다 시에는 탈모를 비롯한 구역질, 손톱 박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적정량 이상 섭취하면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적정 섭취량인 5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을 준수하라 라고 모든 사이트나 모든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 좀 안 좋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암 환자의 경우는 치료를 위해서 2000 마이크로그램 이상까지 투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항산화를 위해서. 이거는 근데 암 환자의 경우지 사실 일반인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셀레늄 실제로 암 환자들이 투여를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400 마이크로그램 이하로만 섭취해달라라는 것을 꼭 준수해달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파셀리늄 E 제품이었고요. 다음은 저희 프로틴 제품입니다. 프로틴, 중요하죠. 단백질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근테크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거 관련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건강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들 뭐 주지의 사실이죠. 증가하고 있는데 단백질 수요량이 뭐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진부한 얘기죠. 일평균 약 300mg의 단백질이 분해되고 합성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근육 내에 있는 단백질을 빼내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근손실이라고 합니다. 저희 처음 알았어요. 맨날 김종국 씨가 나와가지고 근손실 얘기해가지고 그게 뭐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근육 내에 있는 단백질을 빼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근손실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끔 꾸준히 채워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육과 뼈, 피부 등의 조직을 구성하는 친구고요. 체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친구, 영양소를 운반하고 체내 pH 농도를 조절한다라는 거. 근데 요즘 중요한 건 이거죠. 건강 유지 및 면역. 면역과 관련해서 요즘 가장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항체뿐이 아니라 백혈구나 임피구라든지 바이러스균들을 잡아버리는 이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뭐 논문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게 단백질 관련해서 면역계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연구가 끝나진 않았고요.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다고 해요. 어쨌든 근데 이거 하나 확실해요. 면역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뭐 바이러스균을 잡아내는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영양소다라는 거 정도만 주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을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냐?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미 충분히 먹고 있습니다. 넘치게 먹고 있어요. 문제는 그게 좋은 단백질이냐 나쁜 단백질이냐가 문제인 거지 단백질 섭취량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저는 여기에 포함되는데 저 이거보다 더 먹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다들 속하시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는데 아마 다들 이미 적정량 초과해서 드시고 계실 겁니다. 채식주의자가 아닌 이상 다들 초과해서 드시고 계실 거예요. 대체로 권고량 이상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단백질을 먹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개인 권고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kg당 몸무게 1kg당 0.8에서 1.2g을 곱하시면 됩니다. 곱하기예요. 곱하시면 되고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몸무게 1kg당 1.4에서 2g을 곱하시면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이렇게 먹으라고 하네요. 단백질 함량이래요. 두부 100g에 9.6g 들어있고 계란 하나에 6.2g 뭐 닭가슴살 24g 돼지고기 이런데 사실은 그람 수가 전 단백질 공부해보니까 그람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단백질을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은 9종, 불필수 아미노산은 11종. 근데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뭐 이소류신이나 류신, 발린, BCAA라고 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여기 좀 관심 있으신 것 같고 아르기닌이라고 해가지고 옆에 불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친구 아르기닌의 경우는 유아계에는 필수 아미노산이었다가 이거 옮겨간다고 해요. 불필수로. 사실 이게 뭐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이게 중요하겠죠.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 9종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 그리고 불필수는 우리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체내 합성이 가능한 친구들이라서 사실 중요도가 덜한 거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도가 필수 아미노산보다 덜한 겁니다. 네, 꾸준한 섭취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고요. 단백질이니까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수 아미노산과 불필수 아미노산. 하나는 체내 합성되고 안 되고 네, 체내 합성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구분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너무 열심히 적고 계셔가지고 이거 넘어가 될까요? 네.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세계보건기구 요즘 가장 핫한 기구죠. WHO에서 정한 아미노산 스코어에 따라서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를 따집니다. 근데 필수 아미노산을 얼마나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돼요. 필수 아미노산. 아까 그 9종 있죠? 필수 아미노산을 보고 함유량을 보고 판단합니다. 대두 같은 경우는 100점이에요. 아미노산 스코어가 100점이고 소고기는 92점, 밀은 42점인데 이게 100점에 가까울수록 완전 단백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점 이상일 때 완전 단백질이구나. 근데 소고기 경우는 92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 단백질인데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거의 완전 단백질처럼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거의 완벽하다고 동물성 단백질 대부분 이래요. 체내 이용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일부러 동자스님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고기 구워 먹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 성장기에는 그 필요하다고.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아미노산 스코어 점수 책정하는 건데요. 대두 같은 경우는 옆에 이 필수 아미노산들이 주르륵 이름이 어렵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 100이 넘죠. 다 100이 넘어요. 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 이게 다 100이 넘습니다. 근데 옆에 밀을 보실게요. 밀은 약간 모질라요. 특히 왜 42점이냐? 이거 평균 내는 게 아니네? 라고 보실 텐데 바로 라이신이라고 하는 게 옆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보시면 라이신이라고 있죠? 얘가 42밖에 안 돼서 42점인 거예요. 점수는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100점 넘으면 그냥 다 100점이라고 하는데 100점이 안 되는 친구라면 이렇게 적은 놈으로 점수를 책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로 점수를 따집니다. 이게 라이신 42점이죠. 그래서 밀은 42점이에요. 자, 이거는 대두단백에 관련된 논문이 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게 엄청난 효능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품이 대두단백이거든요.
대두단백 엄청난 효능으로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돼서 지금 제가 가져온 논문은 2018년이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도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그게 정말 효용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몇 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단백질로 우리 제품 만들고 있는지 확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이어서 계속 말하는 건데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오크톤 같은 게 나오죠. 이거가 아까 42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왜 미리 42점이냐? 보시면 뭐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단백질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물이 밖으로 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물을 채우면은 이렇게 물이 밖으로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백질이 이런 모양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채워줘야 그게 단백질로서 효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많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한쪽만 딱 비워져 버리면 이게 물이 바깥으로 새는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걸로 점수 책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42점짜리라고. 그 42점까지밖에 역할을 못 할 테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되게 그림이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백질은 그러니까 그 필수 아미노산 9종들이 다 같이 활동을 해야 단백질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동물성의 장점은 뭘까요?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 사실 식물성 단백질보다 훨씬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요. 그건 부정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 단백질인 경우가 식물성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고품질이죠, 당연히. 고기니까 당연히 고품질일 수밖에 없어요. 섬유질 제품이니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맛있어요. 그리고 단점. 동물성의 단점.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습니다. 높고요. 당분이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당분. 네. 뭐 운동하시는 분들 유청 단백질 관련된 제품들 많이 드시는데 거기에도 당분이 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있다. 뭐 다량으로 먹을 시에는 그런 게 있겠죠, 당연히. 그다음 식물성 단백질 장점 매우 많아요. 동물성보다 많아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매우 저조합니다. 매우 낮아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예,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고 심혈관 건강 개선을 할 수가 있다. 도와줄 수가 있다.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이겠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거 다양한 이소플라본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우리 제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의 성분과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성분들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제품을 먹으면 이런 효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이소플라본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유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최근 연구 결과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유청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섭취 후에 근력 운동을 좀 진행을 했을 때 증가한 근육 두께의 양 차이가 사실상 미미했다고 합니다. 엄청 적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전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오히려 운동을 하실 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식물성의 단점은 뭘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밀 같은 경우 42점이 돼버리죠. 라이신이 적으니까 42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미노산 스코어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완전 단백질 섭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소 소화 흡수율이 고기보다는 좀 떨어져요. 네. 그리고 맛이 없어요. 네, 이거 가장 큰 단점이죠. 그러니까 손이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같은데 맛이 없으니까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거의 진리죠, 이거는. 그럼 어떤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돼요? 어떤 단백질 보충제를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미노산 스코어를 꼭꼭꼭 확인해달라라는 겁니다. 아미노산 스코어를 85점 이하의 경우는 국내에서는 절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치 않는다고 합니다. 85점 이하의 제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네. 그런 거는 국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저희 제품은 몇 점? 대두단백질이니까 100점. 거기에 미린이 모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첨가로. 인공 첨가물이 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를 또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건강한 소비자라면. 그리고 당류, 아까 유당 뭐 그런 것들, 아까 유청단백질에 좀 이게 많은 것 같아요. 당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GMO 식품이 첨가가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그 여부를 따지셔야겠죠. 그래,
왜 우리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한번 보시죠.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11가지 불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순식물성 단백질이다. 풍부하게 제공하는 이거를 다 제공해요. 20가지 아미노산을 다 제공합니다. 아미노산 스코어 100점입니다. 이거 뭐 얘기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또 칼로리 걱정 없이 양질, 이게 무슨 말이냐?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니까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식물성 단백질이다 보니까. 근데 양질의 단백질, 100점짜리 단백질을 우리가 보충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단백질 보충제 중 세계 판매 1위라는 점, 이거는 유로 거시기로 나와 있는 얘기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간에 무리가 오는 뭐 이런 거 당연히 얘기되는 거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거.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가 면역 질환? 아토피가 있겠죠. 그리고 뭐 장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젊은이들이 죽은 이유가 이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인데,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 과다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원인이 돼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이니까 거기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성지방을 빼내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거. 중성지방.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은 뭐랄까요? 중성지방을 늘리겠죠. 예. 늘리는데 식물성 같은 경우는 중성지방을 늘릴 일은 적어도 없죠. 예. 왜 효과적이냐? 이 배출하는데 빼내는데, 단백질은 중성지방과 만났을 때 이 리포단백이라는 성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리포단백. 근데 이 리포단백이 혈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 혈관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처럼 얘가 피에 쌓이지가 않는다, 혈관에 쌓이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대로 나간다고 합니다. 마치 비타민C가 오줌 따라 나가듯이 얘도 그대로 배출되는, 그렇게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중성지방을 오히려 빼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리포단백이 돼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여기서 감동을 한번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다 가려져 버렸네. 내가 동그라미 하면 이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인데, 제가 동그라미 하도 격정적으로 치는 바람에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품을 만드는 역사예요. 식물 문헌 연구를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제품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도에 제품이 나와요. 즉 8년 동안 이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8년 동안. 이거 프로틴 하나 만들겠다고 뉴트리라이트가 8년을 소비했어요.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품 하나 만들겠다고 8년간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년짜리입니다. 다음은 우리 또 다른 프로틴 제품이 있죠. 귀여운 아기자기한 이 녹색 녹차맛. 사실은 그 앞에 친구가 워낙 거대한 친구여서 얘가 좀 가리는 그런 게 있는데, 가려지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백질 함량이 파이토프로틴에 비해서 무려 1mg이나 낮대요. 좀 거시기해요. 근데 대신에 그 녹차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은은한 녹차향으로 프로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맛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훨씬 더 그 앞에 것보다는 좀 맛에 있어서는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단백질 그 제품들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 좀 거북한 향. 저도 좀 그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일절 없기 때문에 프로틴 제품 특유의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제품 추천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는 근데 뉴트리 프로틴, 앞에 파이토 프로틴에 비해서 다른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뭐 칼슘, 망간 등 다양한 것들, 그리고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다른 영양소들까지 추가로 보충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앞에 그 파이토 프로틴보다. 파이토 프로틴 같은 경우는 저희들처럼 좀 다 큰 성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분들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뉴트리 프로틴, 녹차맛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같이 있어서 이게 약간 또 아이들한테 맞지 않을까. 향도 좋잖아요.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송화소 맞아. 그렇게 좀 쳐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식이섬유입니다. 저 이거 식이섬유 준비한다고 저를 좀 갈아 넣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갛게 쳤네.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많아진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불용성과 수용성 식이섬유의 균형 있는 섭취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복부 내장 지방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한테 이런 내장 지방이 많다고 해요. 네, 저 자기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들 갑자기 한숨이 깊어지면서 네, 자기 배를 보는 듯한 느낌이 이 누렇게 생긴 이 아이고 암담합니다. 참 혈관을 막거나 독성 물질 배출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어마무시한 친구입니다.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지방세포 사이사이에 이제 염증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을 이 친구들이 분비를 한다고 해요. 좀 쪽과 거시기 하죠. 그 다이어트나 디톡스를 해서 서둘러서 제거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방법이야? 식이섬유를 써라. 식이섬유를 써라라는 거. 그리고 내장기관 겉부분에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사실 피하 지방보다도 더 안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빼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는데 좀 애매하죠 위치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좀 무서운 친구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기관마다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친구예요.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육안으로 봐도 좀 보입니다. 이런 거 아유. 그래서 이러한 이게 많아지면 당연히 비만을 불러오겠죠. 비만이 많아지면 어떤 거냐? 왜 자꾸 건드리세요? 그 뇌졸중, 동맥경화, 지방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딱 봐도 이게 약간 사람이 살이 쪄가지고 얘기되는 질병들, 통풍, 뭐 요통,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결과물이겠죠. 내장 지방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탄수화물을 어떤 걸 먹었느냐입니다. 아까 단백질을 어떤 걸 먹었냐를 얘기했죠. 이제는 탄수화물을 어떤 걸 먹었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일종이거든요. 탄수화물이 어떤 게 있냐? 바로 나쁜 탄수화물과 좋은 탄수화물이 있다. 악역과 선역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나쁜 탄수화물이 뭘까요? 한번 가공을 한 탄수화물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맛있는 거. 그게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먹었는데 맛이 있어. 그거 나쁜 탄수화물입니다. 뭐 여기 종류가 있죠. 도넛, 과자, 과일 주스, 찐빵, 찐빵입니다. 흰빵 이런 것들. 딱 자기가 입에 딱 물었을 때 이거 맛있네 하는 것들은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좋은 탄수화물 딱 씹었는데 별로야 하는 게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감자, 콩, 고구마 좀 그런데 잡곡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거 먹고 삽니까? 잠시. 어쨌든 그런 거 먹고 살아야 된대요. 탄수화물 그래 꼭 먹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 많이 먹어도 탄수화물은 어쨌든 들어가 줘야 됩니다. 체내에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거냐? 그거를 이제 한번 골라보라는 겁니다. 자, 탄수화물에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나쁜 탄수화물에는 단순당이라고 해가지고 단당류와 이당류로 나뉘고 있고요. 좋은 탄수화물은 이렇게 다당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좀 보이시죠? 단당류 음식,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당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뭐 포도당이라든지 과당이라든지 약간 이런 좀 이름 어려운 애들이 이제 단당류에 속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분자가 딱 하나예요. 분자가 딱 하나여가지고 이게 체내에 들어갔을 때 바로 흡수가 돼버려요. 걸러지는 것 없이. 그러다 보니까 단당류나 이당류 같은 경우는 분자 수가 적은 애들이 체내에 들어가면 흡수율이 워낙 빠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당이 올라가는 거,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혈당 수치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당류는 분자 구조가 워낙 복잡해요. 그 들어갔을 때 그거를 걸러주는 그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혈당 수치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뭐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적정량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급속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당류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당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흡수율이 워낙 빨라요. 뱃살 증가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이게 바로 당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고혈당이 되면 과도하게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 고인슐린 혈증이 뱃살을 늘리는 주범이고요. 여러 질환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무섭죠. 저 이거 되게 정리하면서 무섭더라고요.
인슐린 전략을 위해서는 바로 이 식이섬유 섭취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당류를 먹으면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고혈당이 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덜 분비되겠죠? 덜 분비되면 췌장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아까 단당류를 섭취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일은 하겠죠. 뭐 일은 하시겠는데 그 상대적으로 일을 덜 한다는 거죠. 일을 덜 하면 어떻게 돼요? 췌장이 고생을 안 하니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이후에. 그러니까 췌장의 건강 유지로 이어진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다당류를 먹어라 라는 겁니다. 그 다당류에 뭐가 들어있나? 녹말, 식이섬유, 글리코겐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고혈당 음식을 왜 피해야 할까? 이유를 제가 아까 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혈당 음식을 먹으면 고혈당을 유발하고 고혈당 유발이 되면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고인슐린 혈증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자, 아까 단당류를 먹으면 흡수 속도가 빠르다고 했죠. 혈당이 팍 치솟습니다. 보이시죠? 팍 치솟는 게 그러면서 인슐린이 팍 분비돼요. 그러니까 또 저혈당으로 해집니다.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인슐린이 팍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확 올라갔다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떨어져요. 이게 당 떨어지는 게 이거예요. 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당을 먹죠. 그러니까 또 땡기는 거예요. 또 단계 또 땡기는 거야. 그 또 먹어. 그 또 올려. 그 또 떨고 또 먹어. 이게 뭐예요? 탄수화물 중독입니다. 바로 탄수화물 중독이 이 사이클이에요. 계속 단당류를 섭취하다 보니까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고 과다하게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혈당으로 이어지니까 또 당을 섭취하는 겁니다.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게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이게 제가 정리한 겁니다. 고혈당 음식을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하고 혈당 떨어진다. 이게 다시 단계 먹고 싶고 사탕 같은 거 단계 먹고 싶고 이게 탄수화물 중독의 사이클이다라는 거. 근데 아까 같이 다당류 같이 저혈당 음식의 경우는 인슐린이 적정량만 분비가 됩니다.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초록색 선. 적정량만 분비가 되는 거예요. 적정량만. 그러니까 뭐 과도하게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도 않고 약 한 3분의 1 선이죠? 분비가 되는 게. 그러니까 췌장도 쉴 수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라는 점. 그래 그럼 식이섬유가 뭔데? 바로 제6의 영양소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제6의 영양소. 이게 근데 우리 몸에서 소화 요소가 없어요. 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소가 뭐 영양소가 아닙니다. 근데 왜 중요하냐? 바로 아까 제가 누차 얘기했던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이고요. 인슐린을 전락시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혈당인 거죠. 저혈당인 거예요. 그리고 포만감을 높여줘서 체중 조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런 LDL 콜레스테롤 제거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적인 성인병을 예방하는 최전선에 서 있는 영양소입니다. 자꾸 이상한 걸 누르네 내가. 도정하지 않은 곡류, 아까 잡곡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많고 채소나 해조류에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또 나뉘어요. 뭐 자꾸 나뉘어요. 네? 탄수화물도 나눴는데 얘도 또 나뉘어요. 보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수용성 식이섬유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도 해요.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프리바이오틱스, 예, 요즘 많이 얘기되는 거죠.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같이 섭취했을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젤라틴을 형성한다고 포만감이 상승하고 변을 부드럽게 한다. 그리고 혈당을 조절을 해주는 친구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궈준다라는 점. 불용성 같은 경우는 대변의 부피를 늘려요. 그래서 대변의 부피가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늘어난 부피가 숙변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숙변들을 쌓여있는 똥덩어리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장 내에서. 그래서 변비이신 분들 왜 그런 숙변들이 많을 텐데 장 내에 걔네들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밀어내가지고 그 응가들을 제거해줘요. 숙변이 쌓이면 안 돼요. 몸에 그런 약간 병균 같은 거가 온몸에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굉장히 마른 변비하면서 되게 뭐 쉽게 얘기하지만 되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네, 이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왜 우리 거 먹어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용성과 불용성의 1대3의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왜 1대3이 황금 비율이냐?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 상태 있는 그대로가 1대3 비율이에요.
수용성과 불용성이 1대3으로 했을 때가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섭취 효율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제품은 귀리 식이섬유입니다. 귀리 식이섬유는 식약처로부터 인정된 인체 임상 실험을 실제로 거친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다른 식이섬유랑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효능을 검증을 받았어요. 귀리는. 이거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17가지 또 다양한 과일, 그리고 통곡을 다 갈아 넣었어요. 식이섬유 하루에 11g이나 제공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뭐 여기 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릴게요. 미강, 사과, 아가베, 볶음 현미, 쌀, 호밀, 옥수수 현미, 뭐 귀리 원투, 밀, 크랜베리, 블루베리, 오렌지, 자몽, 레몬, 사양, 벌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가베 같은 경우는 여러 남성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데킬라 이 아가베로 만들어요. 아가베 선인장. 데킬라의 원료입니다. 제가 술 좋아해서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 아가베 선인장으로부터 바로 이 중요한 이눌린을 뽑아냈고요. 그 사양벌꿀로부터 포르당, 이 단당 중긴 한데 포르당을 뽑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식이섬유 섭취가 어려운데 그거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친구입니다. 한꺼번에 11g이나 때려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친구고요. 귀리 식이섬유를 통해서 혈당을 크게 낮출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귀리 식이섬유가 뭐냐? 네, 제가 이 어려운 논문을 읽었습니다. 뭐 죄다 영어인데요.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귀리 식이섬유 섭취 여부에 따른 혈당 변화 그래프가 나오고요. 해당 논문에. 그리고 귀리 식이섬유 섭취 여부에 따른 인슐린 수치 변화도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리하자면 이래요. 귀리 식이섬유 섭취 시 식후 혈당 상승 정도와 인슐린 상승 정도가 감소되는 것을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귀리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를 했을 경우에 식후 30분경 혈당 수치가 무려 20%나 떨어지고요. 인슐린 상승 정도가 약 33% 낮아지는 것을 실제로 임상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식이섬유들보다는 좀 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임상실험 했어 라고. 너네 거 했어? 라고 물으면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게 귀리이지 않는 한. 네, 귀리니까 저희는 실제로 임상실험을 거쳤다라는 거. 이거 되게 임상실험 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검증이 된 거니까. 그 다음은 화이버 파우더입니다. 똑같이 이제 식이섬유 제품입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앞에는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까지 같이 섭취할 수 있다면 화이버 파우더 같은 경우는 수용성만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저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3가지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름이 어려워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치컬에서 추출한 이눌린이 6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눌린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눌린은 저희 밸런스 위드인 제품 있죠. 거기에 들어있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유산균 중에. 비피도박테리움 속에 먹이로 이용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유산균을 증식시킬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눌린은. 그러니까 이 식이섬유 제품, 수용성 식이섬유 제품 이눌린을 섭취했을 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비피도박테리움 속이 증식을 해서 응가 같은 것들 훨씬 더 잘 나오게 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뉴트리라이트만의 월등한 장 건강 포뮬러로 이어집니다. 이 화이버 파우더랑 밸런스 위린을 같이 섭취했을 때 실제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그뿐만 아니에요. 이게 뭐 똥 잘 싸는 거 그것뿐이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철분 흡수를 이 이눌린은 증가시킵니다. 참 하는 일이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뼈의 무기질 침착을 개선해서 골다공증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무기질 침착 말이 어렵죠. 칼슘 사라지는 거, 칼슘 빠져나가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게 왜 이게 무기질 침착을 개선한다고 하냐면 바로 마그네슘 때문에 그래요. 이눌린이 마그네슘 등의 철분 흡수를 증가시켰어요. 이 마그네슘이 무기질 침착을 막거든요. 결과적으로 마그네슘 섭취를 도와주니까 마그네슘이 칼슘 침착을 막아주고 이런 3단 문법이라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식욕 억제와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지방대사에서 중성지방을 진짜 유의적으로 떨궈줬다라는 거. 이건 실험이 있었던 거고요. 역시 실험을 합니다. 다만 불용성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있어서 혹시 뭐 숙변 문제가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화이버 파우더보다 앞에 있던 제품을 먹는 게 맞겠죠. 근데 정말 장점은 이거 같아요. 휴대가 간편해요.
사실 앞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 휴대가 간편하진 않죠. 썩 그렇게 간편하진 않은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통. 근데 이건 휴대가 이게 스틱으로 돼 있어서 간편하다라는 점.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뿌려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케이크나 라면 같은 거 갑자기 먹었어. 그 고탄수화물 제품을 먹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맛이 있으면 뭐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가볍게 뿌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뿌려 먹으면 바로 GI 지수를 낮출 수가 있다. 혈당 지수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식이섬유 제품 특유의 향을 싫어하시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 기능. 그래서 뭐 왜 치커리에서 뽑아내냐, 바로 이게 이 논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치커리에 여기 이뉼린이 15에서 20%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물론 뭐 위에 보시는 캐나다 포테이토라고 하는 제품이 더 많이 이뉼린이 함유하고 있지만 어쨌든 치커리가 상위권에 있어요. 함량이. 각 채소들 중에서도 이뉼린 함량이 치커리라고 하는 채소가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뉴트리라이트가 왜 치커리에서 이뉼린을 채취하는지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치커리에서 하는지. 다음은 대망의 유산균입니다. 제가 과연 14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먹어야 할까요? 이거 제가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공부한다고 총 22편의 논문을 읽었거든요. 보시면 이게 다 이거 다 정리를 했어요. 이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어요. 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먹어야 하나? 체내 면역세포 중에 바로 70%나 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엄청 많죠. 1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있고요. 여러분 몸속에 100종 이상의 미생물이 있디야.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100조 마리씩이나 우리 장내에 그 꾸불꾸불 아메바 같은 것들이 100조 만에 산대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유해균, 문제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못 풀어야 된다. 이 장내 미생물 안에 유해균도 있고 유익균도 있고 중간균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해균이 많을수록 면역력이 떨어진다. 뭐 이거 당연한 건데 1 더하기 1은 2죠. 뭐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장내 미생물 중 유익균과 유해균을 제외한 중간균, 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균은 성격이 박쥐예요. 박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유익균이 많으면, 장내 유익균이 많으면 이 중간균은 전부 다 유익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빌붙는 거 막 치리파야. 막 옆에 팍 붙어. 싹 붙어. 근데 유해균이 많아. 유해균이 힘이 강해졌어. 그럼 전부 다 유해균이 돼요. 싹 붙어. 근데 처신을 잘해요. 좋게 말하면. 예. 권력에 빌붙는 그 앞잡이 같은 친구들인데 처신을 잘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장내 유익균을 증식을 시켜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중간균들까지 싸그리 다 유익균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수많은 중간균을 유익균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면역력이 증가한다라는 점. 유해균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장벽을 뚫고 나온답니다. 장벽을 뚫고 나와서 혈액을 타고 온갖 장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암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간을 위협하게 되는, 최종적으로 온갖 다 돌아다니다가 간을 위협하게 되면, 간이나 뇌를 위협하게 되면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균은 음식만으로는 섭취가 원활하지 않으니 꼭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프로바이오틱스의 건강기능성, 인증된 건강기능성이에요. 17년도에, 18년도에. 자, 보시면 유해균 억제, 유익균 증식, 설사, 예방, 뭐 항당뇨, 항비만, 항염, 항암, 항알레르기, 이렇게 해서 인증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도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순간도.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만큼은 확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얘네는 확실합니다. 얘네는 변할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 편의 논문을 다 읽어봤는데 얘네는 확실하다. 문제는 왜 그러는지 과학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당뇨 기능이 있어. 항염 기능이 있어. 항염 기능이 있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에. 근데 막 자기들이 공부를 했어. 결과 항염 기능이 있더라.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아직 연구가 덜 끝났어요. 그래서 향후 어떻게 될지 되게 기대되는 뭐 분야라고도 합니다.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방향성이 좋대요. 예. 유해균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읽었는데
이 뚱보균 관련된 논문이에요. 이 워싱턴 대학교에서 2006년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근데 보시면 실제로 비만인 사람들의 대변을 검사한 결과 마른 사람들보다 뚱보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좀 웃기는데 제가 뚱보균 뭐 대부분 뚱보균이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뚱보균이 더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유익균이 부족을 하면 뚱보균, 유해균의 일종인데 이게 늘면 비만의 원인이 된다라는 점. 뚱보균은 지속적으로 사람의 식탐을 가지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유해균 역시 뭐 뚱보균을 제외하고 다른 유해균들 역시 늘게 되면 어쨌든 우리 몸이 안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뚱보균도 많아지니까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혹시 여기 비만이신 분들은 아마 뱃속에 뚱보균이 살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자, 유해균이 많아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혈관을 침투합니다. 여기 장벽이거든요. 이렇게 장벽인데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적혈구들 보이시죠? 헤모글로빈들. 얘네 타고 유해균이 쿵 하고 그 수영장에서 그거 하는 것 마냥 훅 날아가 버립니다. 물 타는 것 마냥. 이렇게 돼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반드시 끼칠 거다라는 점. 그러니까 유해균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유해균을 제거할까? 그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겁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프로바이오틱스 춘추전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약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춘추전국 시대라고. 왜? 너무 많은 제품들이 지금 완전히 뭐 물량이 터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지금 각광받고 있는 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원래는 그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면역 증강의 붐이 일면서 범국민적인 프로바이오틱스 관심 이게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유고요. 그럼 프로바이오틱스가 뭐냐? 바로 이 WHO에서 얘기하기를 적정량 섭취 시에 숙주의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생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뽑아내느냐? 프로바이오틱스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 내산성, 산도를 버틸 수가 있느냐? 바로 위가 엄청난 산도가 있죠. 네, 산도가 있어요. 그리고 내담즙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 그리고 장 점막과 상피세포에 대한 부착 능력.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단순한 생각인 거고 장에 도착을 해서 장 점막에 부착을 해가지고 유해균이 밖으로 못 나가게 막아야 돼요. 그게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들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장 벽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 부착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성 세균에 대한 항균력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들 꼭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제품에 지금 시중에 나온 제품들은 이걸 다 따진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 기능 저하의 원인 뭐 너무 많죠. 근데 이거 다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장 기능 저하의 원인일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보실까요? 항생제, 환경오염물질, 설탕, 과도한 육식, 인스턴트,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알코올, 운동 부족, 흡연. 뭐 여기서 뭐 흡연은 뭐 제외하더라도 대부분이시죠. 네? 흡연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네, 그렇습니다. 저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예. 현대인의 경우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프로바이오틱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세대별로 프로바이오틱스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진짜 많이 진화했습니다. 바로 1세대 야쿠르트, 우리 좋아하는 1세대 프로바이오틱스는 이거예요. 유산균의 속이라고 하는 것만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피도박테리움 속, 락토바실러스 속 여기에만 주목을 했고요. 무조건 유산균의 대가리수, 인의 전수를 썼습니다. 그냥 많이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보다 유산균이 더 많아요. 숫자도 더 많아요. 100억 마리 막 이렇게 다 때려 넣어요. 이 조그만한 요만한 다 야쿠르트 안에 100억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까지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내담즙성이 없어. 내산성이 없어. 그러니까 장까지 가기도 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맛만 있어요. 야쿠르트 맛있잖아요. 맛있는 거에서 멈춰요. 얼려 먹으면 더 기가 막혀요 이게. 이제 2세대로 진화합니다. 장까지 안 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 장까지 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2세대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의 등장입니다. 유산균의 종까지 주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락토바실러스, 락티스까지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숫자가 아닌 장까지의 생존력과 장내 증식에 목표를 두기 시작합니다. 장내 증식에 바로 아까 프리바이오틱스가 이뇰린 같은 게 프리바이오틱스거든요. 그거를 일부러 주입을 해서 장내에서 얘네가 번식하게끔 하는 거예요. 너네 한번 자라봐 하고.
그럼 장내에서 얘들이 지가 알아서 크는 거예요. 굳이 유산균을 때려 넣지 않아도 안에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번식이라는 표현 틀렸지. 증식을 하는 거예요. 유산균은 번식이 아니에요. 증식이에요. 이게 찢어지는 거예요. 세포들이. 그래서 비소화성의 식품 소재로서 제한된 장내 박테리아를 선택적으로 증식시킵니다. 너는 커, 너는 자라지 마. 이렇게 선택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가 내려가서 지시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뉼린 같은 경우는 비피도박테리움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프락토올리고당은 락토바실러스 속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선택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라나는 유산균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유산균의 종류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프리바이오틱스를 주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기능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식한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들은 이제 실제로 캡슐을 씌우기도 했어요. 캡슐 왜 저희 제품 옛날 거 캡슐 씌워져 있지 않았나요? 제가 그 전에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제가 아미 사업하기 전이라서 전에 인텐스 뭐 이런 그거 이제 캡슐 씌워놓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2세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진화하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진화한 게 이제 3세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바로 신바이오틱스라고 해요. 여기서 신자는 새로 신자가 아니라 시너지 할 때 영어입니다. 영어. SYN 시너지 할 때 신자예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플러스 알파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인, 균주에 뭐 주목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각 유산균들이 체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주목하기 시작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제품. 과학이에요, 과학. 이제부터 과학으로 들어가요. 장까지 살아서 가는 것을 넘어서서 장벽에 붙어가지고 유해균이 장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시작하는 게 이제 드디어 3세대 프로바이오틱스인 신바이오틱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런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프로바이오틱스의 분류입니다. 속종 제가 뭐 속이는 종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비피도박테리움 속이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아시아인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 스피시스는 락티스,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라는 건데 종은 한국인, 아시아인 중에서도 한국인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균주, 스트레인은 HN019라고 이게 3세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여기까지 따지는 거예요. 바로 한국인 중에 이종욱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3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균주 특이성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인 중에서도 이종욱이하고 뭐 백은숙 씨하고 백은 스폰서님하고 이철영 스폰서님하고 다 성격이 다르고 다 하는 일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각 개개인마다 성격도 다르고 다 특징이 다 달라요. 여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균주 특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HN019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HN029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여기에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주 고유의 기능에 대한 질적인 뭐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우리 거 먹어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뭐 얘기를 드릴게요. 제대로 된 균주 그리고 원하는 기능 필요한 양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63억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는 이뉼린 성분까지 들어가 있어서 63억 마리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탄탄한 과학 SCI급 논문이 들어가 있고요. 실험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여기 두 유산균에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HN019,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NCFM에 주목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들도 다 하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둘, 특히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는 총 50억 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같은 경우는 10억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1억 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총 63억 마리고요. 얘네 둘, 1, 2번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60억을 차지하니까요. 보시면 HN019입니다. 뭐 다르죠. 029하고 다르죠. 락티스 HN019 균주와 산에 약한 HN029 균주의 생존력을 실제로 비교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장깔이 살아서 실제로 가는 균주인 겁니다. 그리고 장 점막 부착 능력이 탁월하고요. 면역력을 개선해 주는 거죠. 장 점막에 부착하니까. 50억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까 비피도박테리움 HN019인데요. 살모넬라균이랑 같이 연구를 한 거예요. HN019 없이 살모넬라균을 배양한 뒤 6시간 뒤에는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같이 배양을 했을 때는 살모넬라균이랑 HN019를 같이 배양을 했을 때는 감염세포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살모넬라균에 대한 그런 항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살모넬라균을 같이 배양했을 때 유해 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점 이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NCFM입니다. 아시도필러스.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고 하는 저희 한국 사람들이 되게 친숙한 이거 유산균이 있어요. 김치 유산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B에 있는 거예요. B. A, B, C, D 때 B. 여기 B. 이게 바로 플란타룸인데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NCFM이 장벽 부착력이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훨씬 더 초록색이 많죠. 여기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장벽 부착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국제 논문 결과, 뭐 연구 결과인데 항균 작용도 있고요. 아까 그 말했던 NCFM과 H01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균 작용과 면역 세포 증가 효과가 있고요. 소화기관 건강과 발암 요소, 그리고 어린이들 설사하는 거, 그리고 조산화의 장 투과성 감소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요즘 유명한 아토피 질환에도 효능이 검증된 친구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되게 재밌는 주장균들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균주고요. 뛰어난 생존력과 부착력을 갖고 있고요. 신바이오틱스 배합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게 미국 다니스코사의 생치막 보호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장까지 갈 수 있는 기술력을 저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균주들이 장까지 80% 정도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친환경, 친생체적 이오노머 수지로 4중 안심 포장을 해가지고 유산균 하나하나를 다 싸놨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산도와 습기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장까지 살아서 가는 거예요. 80%가. 총 63억 마리의 유산균을 갖고 있고 비피드와 락토의 8대2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몸의 8대2 비율로 있기 때문에 8대2 비율을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4대1 비율. 네, 그리고 치커리 추출 이뉼린을 함유하고 있어서 유산균 장내에서 증식이 가능합니다. 장에서 증식 가능하니까 63억 마리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거 지울 수 없나 이거? 이거는 그거예요. 요즘에 유명한 그 락티스 제품 뭐 있는데 종근당 거 그 제품이에요.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10억 마리입니다. 10억 마리. 예, 10억 마리예요. 10억 마리. 그래놓고 신바이오틱이래. 예? 신바이오틱인데 프리바이오틱스로 뭘 넣는지도 말은 안 해줘요. 신바이오틱스면 프리바이오틱스로 뭘 들어가는지 알려줘야 되거든요. 뭘 들어가는지 몰라. 그 옆에는 다른 제품인데요. 얘도 1.0 곱하기 10의 8승하면 1억이에요. 1억. 1억 마리밖에 안 되고 얘는 그래도 써놓긴 했어요. 프리바이오틱스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가요. 근데 1억밖에 안 됩니다. 안타깝죠? 이런 걸 드시고 계세요. 요즘 소비자들은. 저희 거 안 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걸 드려야겠죠. 이뮤니티만 해도 50억 마리고요. 밸런스 위드에는 63억 마리의 유산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프리바이오틱스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이뮤니티 짧게 하고 끝낼게요. 이제는 신바이오틱스를 넘어서서 4세대 바이오틱스 시대입니다. 바로 포스트 시대예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시대.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뜨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준비하는 순간에도, 제가 공부하는 순간에도 이게 단어가 나왔어요. 요즘 정우성 씨가 뉴트리원 제품 막 광고하고 있는데 포스트 바이오틱스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새 또 넘어가 버렸어요.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뭐냐? 신바이오틱스의 유산균 대사 산물을 첨가한 겁니다. 플러스한 거에도 그게 사균체나 발효물 등에 이에 해당해요. 그래서 생균이 갖고 있던 장점뿐 아니라 그 놈들이 생성하는 대사 산물에도 효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거기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 찌꺼기 물에도 도움이 되는 게 있구나라고 그 찌꺼기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주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기능식품계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된 기술입니다.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총동원된. 그래서 뭐가 들어갔냐? 사균체가 들어갔어요. 저희 이뮤니티 제품 말하는 거예요. 유산균 배양 건조물 혹은 사균체가 들어갔는데 그 사균체들이 하는 역할이 이렇습니다. 항염, 그리고 감염 억제, 항암, 면역 조절, 정장작용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하는 일들이 많죠. 특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정장과 항염이에요. 첫 번째 1번 이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이 항염 작용은 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실제로 보였습니다. 이 사균체가 실제로 보였어요. 그리고 정장작용은요. 유익균의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뮤니티 제품 같은 경우는 프락토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좀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변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부족한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 내에 존재하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돼줍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라고 하는 특허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이뮤니티라는 거, 안정성 장 부착능이 우수한 모유 유래 균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허를 제가 가져왔고요.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장 부착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장 부착능이 우수. 그리고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LM1017, 그 HM20-01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얘는 한국인 영유아에서 유래한 균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습니다. 효능이 있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는 친구고요. 이게 다 실제로 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특허가 나왔고요. 이렇게 또 특허가 나왔습니다. 스트랩토코커스 서머필로스입니다. LM1012고요. 얘는 세포 독성, 아까 그 뭐 장내에 있는 독성 같은 것들 있죠. 장기 조직의 독성을 감소시키는 친구고요.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 얘기가 많은데 그 미세먼지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염증 질환, 대사 질환들을 떨궈준다. 그런 것들.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또 특허가 다 있어요. 중요한 거. ROS를 감소시킨다.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레디컬 옥시즌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또 과산화물 제거도 해준다. 라는 거. 아까 저희가 활성산소 얘기를 했는데 얘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요즘 또 면역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아연 같은 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좀 대단한 겁니다. 좀 준비하면서 되게 감탄을 했는데요. 프락토 올리고당뿐이 아니라 유산균 배양건조 진짜 완전 최첨단인 거예요. 포스트 바이오틱스입니다. 정말 그거를 이미 다른 회사들처럼 막 유별나게 TV 광고로 때리고 와 우리는 포스트 제품이야 막 이렇게 어디 막 포스트 바이오틱스 한다고 온갖 제품을 다 칠해놓고 막 우리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원래 빈수레가 열어난 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고요. 프락토 올리고당은 이제 이뮤니티 제품의 메인 균주인 락토바실러스 속의 주된 먹이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까 밸런스 위딘하고 좀 달라요. 밸런스 위딘은 비피도박테리움 속이 메인이었고요. 이 이뮤니티는 락토바실러스 속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주로 소장에서 활동하고요. 비피도박테리움은 대장에서 활동하는 친구예요. 그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육아식 배양법이라고 특허를 냈고요. 이렇게까지 아까 말했던 사변체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화학적 스트레스들로부터 이제 균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생균 손상을 방지하는 특수 그런 포장법도 가지고 있고요. 장군과 듀얼 케어 캡슐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지금 급해가지고요. 왜 안 넘어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듀얼 케어, 면역과 장 건강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듀얼 케어고 포스트 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뉴트리라이트 본사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본사랜다. 그 한국암에다 전화해서 문의했어요. 실제로 우리 제품 포스트 바이오틱스 제품이 맞다고 합니다. 포스트 바이오틱스 제품이라고 이뮤니티 말이에요. 아까 그 밸런스 위드는 3세대예요. 신바이오틱스고요. 이거는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8종의 복합 프로바이오틱스는 플러스 아연까지 면역을 다 같이 이게 듀얼 케어 얘기고요. 50억 마리를 제공합니다. 8가지 프로바이오틱스. 거기다 아연을 하루 권장량의 100%만큼 제공을 해줍니다. 프락토 올리고 아까 다 얘기를 했던 거죠. 육아식 배양법하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오버돼가지고 10분 오버됐습니다. 위드인하고 이뮤니티 교차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둘이 활동하는 공간이 달라요. 위드인은 소장이고 이뮤니티가 소장이고 밸런스 위드인은 대장에서 활동합니다. 어차피 둘이 공간이 달라서 상관없습니다. 유산균은 많이 드셔도 상관없어요. 똥 잘 싸실 거예요. 몇 살부터 먹여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유아기 때부터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 어린이들 먹는 것도 따로 있거든요. 그 제품부터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왜 되게 맛있는 딸기 맛인가요? 그거 뻘겋게 생긴 게 있는데
그거부터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아, 둘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둘 다 드셔보시고 맞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밸런스 위드를 먹을 때 좀 설사가 잦았거든요. 그래서 각자 맞는 유산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라고 제가 딱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뮤니티 먹었을 때는 제가 설사가 좀 멈췄거든요. 돌 이전이요? 돌 이전에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가 있으시다면 네, 밸런스 위드인 하고요. 그 뭐야 식이섬유를 같이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돌 이전에 네. 1인 1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성실히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정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종문이